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장중 배럴당 120달러 가까이까지 치솟았다가 80달러대로 떨어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언급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도대체 뭔지 미국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먼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We're getting very close to finishing that too. You said it would be over soon. Are you thinking this week it will be over? No, Are you but talking soon. about days? I think soon. Okay, and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바가 선출된 데 대해선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 수입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We obviously talked then about the Middle East, and he wants to be helpful. 푸틴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중재에 나서고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를 인도에 이어 추가로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Безусловно, продолжим поставлять нефть и газ в те страны, которые сами являются надежными контрагентами. 여기에 G7 국가들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자 어제 100달러를 넘은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80달러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언급하고 러시아 돈줄을 재는 제재까지 해제하고 나선 건 유가 상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타격을 더 크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겁먹고 한 발 물러선다는 이른바 트럼프 탁구가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끝내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니까 이란이 발끈했습니다. 전쟁을 언제 끝낼지는 자신들이 결정한다고 한 건데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등 주변국들을 향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중재에 나섰는데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뭔지 이어서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중부에 이란 미사일이 떨어지자 지나던 사람이 쓰러집니다. 튀르키예 영공으로도 이란 탄도미사일이 날아들어 격추됐습니다. 이번 전쟁 들어 두 번째입니다. Bugünkü hadise bağlamında yanlışta ısrar ve inat edilmemesi gerektiğini bir kez daha hatırlatıyorum. 이란은 새 최고 지도자의 지도 아래 공격이 이루어졌다며 무즈타바의 이름이 적힌 미사일 사진과 발사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사일의 위력과 사거리를 늘리겠다며 1톤 미만 탄도미사일은 쏘지 않을 거라고 엄포도 놨습니다. 탄도 중량이 1톤 이상인 이란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샤하브3와 호람샤르 등이 있습니다. 이란의 결사항전 의지는 모즈타바가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란은 중국과 프랑스 등이 중재를 자처했지만 미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발언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معاون روابط عمومی سپاه گفت مهمات دشمن صهیونی آمریکایی رو به پایان است و دنبال خروج آبرومندانه از جنگ هستند اما ایران پایان جنگ را تعیین می‌کند. 유럽과 아랍 국가들을 향해선 미국의 외교관을 추방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해협 봉쇄가 열흘을 넘어서자 파키스탄은 유조선 호위를 위해 자국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20척이 넘는 우리 선박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당장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라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식량 부족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정부가 보급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한국 대사관 주변 모습도 공개됐는데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 과정에서 우리 선박 20여 척과 선원 180여 명의 발이 묶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습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항구에 정박해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선박 대부분이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가까운 나라 항구로 이동해 보급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습 이후 우리 교민들의 대피 당시 영상과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우리 국민 24명과 대사관 직원들이 탄 버스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테헤란 시내에 폭격이 시작되면서 대사관 인근 건물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직원 숙소 창문도 파손됐습니다. 교민을 태운 버스는 짙은 안개가 낀 좁은 도로를 지나는 등 13시간을 달려 이란 국경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40여 명에 대해서도 육로를 통한 추가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어제 TV조선이 주한미군의 사드 전력 일부가 이미 중동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드렸었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이 일부 빠져나가도 대북 대비 태세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부 차출을 사실상 인정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2명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TV조선은 어제 패트리엇에 이어 사드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안보라인 소식통은 또 미국이 이란의 결사항전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전략자산 차출 범위와 규모를 확장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가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자폭 드론을 막는 데 특화된 어벤저 등 적어도 방공 무기가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미 측은 주한미군 병력 투입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공무기 반출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서도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핵이란 요소가 있긴 하지만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국내 총생산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사드 이동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는 고성능 무기 재고 부족이 미중 분쟁 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전투태세 약화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내 기름값도 일단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오를지 몰라 오늘도 값싼 주유소에는 차량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는데 소비자나 정유업계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앞에 선 사람들. 고유가 시대에 한 방울이라도 흐를까 마지막까지 털어넣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세는 주춤했지만 이곳 알뜰 주유소에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을 찾아온 주유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국내 기름값 상승세도 멈춰섰습니다. 오늘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3.28원이 떨어졌고 전국 평균도 4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란 전쟁 직후 가파르게 오르던 국내 기름값이 보합세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기름값에 주유소 풍경은 나뉩니다. 평균보다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는 하루 종일 차들이 줄을 이었고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한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최고 가격제 도입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전쟁 양상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아무튼 하는 게 낫긴 하죠. 더 안 오르는 건 다행이지. 바로 그렇게 내려갈까요? 생길 때쯤이면 이미 그때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정유업계와 전국 만여 개의 주유소들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산업부도 문의를 해보면 아직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알려주진 않아가지고. 정부는 최고 가격제 도입으로 정유사가 보게 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기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공식화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장동혁 대표도 같은 생각인지 여전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 대표가 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반성이란 표현을 쓰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의문도 장 대표와 사흘 전부터 조율한 걸로 확인돼 당의 흐름은 잡힌 걸로 보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변화의 첫 번째 비전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행위 근절 등 노동개혁에 나섰지만 당시 노동계는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명시적으로 윤 정부 과오를 언급한 것이라며 어제 발표된 절윤 결의문에서 이어진 행보라고 했습니다. 결의문 작성도 최소 사흘 전부터 장 대표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장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들이 모여 당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주말 동안 장 대표와 소통해 결의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행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없으셨다는 것 자체가 대표께서 당연히 동의하시는 거고. 친한계에 대한 징계 철회 등 대통합을 둘러싼 추가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도 통합 행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에서야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 후보까지 확정한 민주당에 비하면 조금 더딘 데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 경북 지역에만 후보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경선 흥행을 통해 바람몰이라도 해보려 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면접 첫날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책상 위에 공천 후보자 이름표가 쌓여 있습니다. 대기실은 곧 낯익은 얼굴들로 북적거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념사진을 찍을 땐 한 화면에 잡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 공천 면접에 국민의힘 후보 9명이 몰렸습니다. 현역 의원만 5명, 선수를 합치면 15선이나 됩니다. 면접을 다 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눈 좀 마주치세요, 한번. 다른 지역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서울은 후보자 3명, 경기는 2명뿐인데 현역 의원은 없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경쟁자 없이 현직 시장들만 홀로 면접을 받습니다. 잼잼 도시, 핫잼 도시, 그리고 웨이팅의 도시로 불릴 만큼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장 가고 싶은 핫한 도시가 됐다. 제가 당선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청년들의 표와 그리고 인물론이 아니었나 그런 걸 강점으로 내세워서 제가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 공관위가 내놓은 토너먼트 경선 흥행 구상에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공천 후보 등록을 거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당의 절연 결의문 발표 뒤 추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결의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천되어 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당과 소통하면서 또 의논해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태흠 충남지사는 장동혁 대표가 도청까지 찾아가 설득했지만 행정통합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두고 신중론을 잇따라 강조했지만 여권 내부의 잡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 거래설까지 제기되자 친명계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여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논란의 발언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개편안을 주제로 한 대화 도중 나왔습니다. 기자 출신 출연자가 단독 보도라며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를 거래로 받아들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중수청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민주당 내 강경파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 거래설을 제기한 겁니다. 친명계는 발끈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저작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그 말이 사실이면 증거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특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논평할 필요도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놀랄만한 여권 내부 폭로라며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검찰 개편안 후속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확인 안 된 거래설까지 제기되면서 내부 입장 정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종욱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이 얼마 전에 불거졌었죠. 그런데 또 다른 청와대 비서관 가족들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쪼개기로 땅을 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비서관의 아내와 처형인데 그 땅을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걸로 보입니다. 주변엔 전철역이 개통될 예정이고 산업단지 개발과도 연계돼 있었습니다. 먼저 곽승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아내가 보유한 충남 아산의 149제곱미터 규모 대지입니다. 2023년 8월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윤 비서관의 처형도 같은 땅 일부 66제곱미터를 매입했는데 남편은 감사원 공직자입니다. 이들 땅은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토지 한 필지를 쪼개서 매각한 건데 구매자가 16명에 달합니다. 윤성혁 비서관 가족 명의로 된 땅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자풀이 우거진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땅은 앞서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면서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된 곳입니다. 전철은 일단 다 끝났으니까 올해 들을 걸로 보고요. 지금 현재 저항산 노선 그 손으로 들어놓은 거예요. 해당 땅을 소유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을 투기 투자용으로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부동산을 투기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거는 하나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윤 비서관 측에 이틀째 해당 토지 매입 경위 등을 수차례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앞서 농지 보유 문제가 불거진 정종욱 성평등가족비서관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땅이 농지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성혁 비서관도 토지를 사들인 경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는데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보니 전철역이나 아파트 건축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동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종욱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2016년 11월 구입한 경기도 이천 부바릅 농지. 소장농이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서울 그 땅에 대해서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갖다 주죠. 이 땅은 수도권 전철과 KTX 정차역인 부발역에서 1km 거리입니다. 옛날에 전철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이닉스 앞에. 그게 들어오면서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고. 정 비서관의 딸 김모 씨도 같은 시기 경기도 시흥 하중동의 농지를 구매했습니다. 서해선 전철 신현역에서 약 1.5km 거리인데 약 300m 인근엔 지난해 1월 하중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10년도 넘었고 계속 된다 안 된다 얘기만 있었지. 그런데 이제 이번에 확정이 됐지. 이들 모녀가 토지를 보유한 부바릅 일대는 지난달 도시개발 구역으로 하중동은 2019년 공공주택 개발지구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특히 정 비서관 땅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부발역세권 북단 지구로부터 500m 떨어져 있어 향후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가족이 보유한 충남 아산 땅 역시
전철 개통이 예정된 도고 온천역으로부터 1.5km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복수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유동근입니다. 현장을 취재한 각승환 기자와 자세한 내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보유한 땅 직접 둘러봤죠.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종옥 비서관의 땅은 농지인데요.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작하는 건 아니고 소작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 비서관 딸 명의의 땅은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는데 누가 경작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성혁 비서관 가족의 땅은 3년 전 매입했지만 자풀만 우거진 채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자, 이제 땅은 있는 건데 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땅을 매입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우선 정 비서관이 보유한 농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되는 셈입니다. 윤 비서관 가족 땅 역시 아직 이용되지 않고 있어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취득, 보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이들이 보유한 땅 주변엔 전철역과 아파트 단지 등 개발이 이루어져 이를 노리고 매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땅을 사진 않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분양한 땅을 이른바 쪼개기로 매수했습니다. 정 비서관의 이천 땅은 13명, 시흥 땅은 17명이 각각 나눠서 보유 중입니다. 윤 비서관 땅은 최초 약 1000제곱미터 땅을 5개 필지로 쪼개 팔았는데 매입자가 16명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땅을 실제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처럼 쪼개기 매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런 땅은 뭐 잘 팔리지도 않다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후속 취재 또 부탁드립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뿐 아니라 술타기 의혹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배우 이재룡 씨가 4시간 넘게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오후 3시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 씨는 취재진을 피해 1시간 일찍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한 지 하루 만에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한 뒤 지인 집으로 갔다가 사고 발생 3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2시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지인 집에 갔을 때 술을 마셨다고 하다가 나중에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시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사고를 내기 전 복수의 술자리를 옮겨 다닌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위와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구독자 30만 명의 부동산 투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업체가 강의 수강생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모니터에 숫자를 적어가며 부동산 투자를 강의합니다. 같은 특히나도 저희 입장으로 매각이 된 현금 많이 드는. 그러다 갑자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식과 코인을 권합니다. 내가 4,500 넣었더니 2억 4천 될지 5억 될지 모르는 시간이 불과 2-3개월입니다. 구독자 약 30만 명을 보유한 부동산 공매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 강의 영상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3년부터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주식과 코인 투자를 제안해 투자금을 받았는데 관계자들이 모두 잠적한 상태입니다. 차리피 미루고 또 막 지축을 하니까 한 몇 달 있다가 뭐 한두 달씩 이자를 다시 넣어주더니 그 다음에 연락조차 안 되고.
피해자들은 최대 연 20%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서를 받았지만 수익금 일부만 지급되다가 그마저 끊겼다고 합니다. 18%에서 20% 이렇게 제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다달이 입금이 되긴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입금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경찰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다른 피해자 35명도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들까지 포함한 피해 금액은 총 41억 원에 달합니다. TV조선은 업체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여당이 밀어붙인 재판소원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각종 해법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10,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될 걸로 보이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0분 넘게 진행된 설명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안착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법원의 공권력 작용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1년 동안 최대 15,000건이 접수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의 5배에 달합니다. 헌재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대법원을 거친 판결만 재판소원을 받고 사전 심사를 통해 요건에 안 맞는 건 각하시켜 과부하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사 자격을 갖춘 헌법연구관은 64명에 불과하고 헌법재판관 9명은 개헌 없인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소송 비용 책정을 언급했지만 아직 이를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하기 전입니다. 피고인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재판소원을 통해 취소받은 뒤 다시 받은 재판에도 불복해 또 재판소원에 나서 이른바 무한소송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재판소원은 이제 사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헌재는 기획예산처와 예산, 인력 문제들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르면 이번 주 법이 공포되면 당장 사건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작 수사라고 단정해 누명을 씌웠다는 겁니다. 박 검사는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도 여당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서울고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 등 수사팀의 연호술 파티와 증인 회유 의혹에 대해 감찰해 버리고 있습니다.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지난 5일 서울고검 감찰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 검사는 임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작 수사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권이 원하는 대로 누명을 씌운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치권에 편승하는 허위 주장을 게시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도 임 지검장처럼 노골적이지 않을 뿐 본질적으로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선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소 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TV조선에 늘 있는 고소 고발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첫날부터 대기업 하청노조와 청소노동자, 택배기사까지 원청, 즉 진짜 사장과 교섭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조직 단결하여 200만 항공노총 건설하자.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노동계는 원청 교섭 투쟁의 시작을 본격 선포했습니다.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운동의 외연을 넓혀야 할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쿠팡 배달 근로자 등이 속한 택배 산업노조와 금속노조 연맹 산하 포스코 하청노조는
오늘 원청에 단체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임금과 업무 지시, 작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진짜 주체가 누구입니까? 민주노총 산하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합청노조도 오늘 원청에 세 번째 교섭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밖에 콜센터와 청소노동자, 공기업 하청노조 등도 앞다퉈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오늘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원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얼굴 좀 봅시다! 원청 사장 나와라! 무더기 교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경영계는 긴장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불러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노동계에는 대화와 타협을 당부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입장이 다른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갈등도 빈번해질 거란 우려 속에 당분간 원청 교섭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벤츠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팔았다가 고발당했습니다.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은 배터리를 썼는데 세계 1위 업체 제품을 쓴 것처럼 속였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자동차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차량은 벤츠의 전기차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차 살 때 배터리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 모델에는 점유율 1% 안팎의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마치 세계 1위 업체인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럼 딜러사 판매 지침에 기재했습니다. CATL을 선택한 이유, 세계 1위 점유율과 같은 문구를 넣은 겁니다. 심지어 소비자가 문의하면 CATL의 배터리의 우수성을 강조하라고 안내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이렇게 팔린 차량만 약 3,000대, 금액으로 2,800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벤츠에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벤츠 코리아와 함께 독일 본사까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 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 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배터리 정보를 잘못 알고 구매했다는 민원만 90건. 하지만 벤츠 측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지난주 대장정을 마친 미스트롯4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는 트로트의 명가 TV조선이 배출한 미스트롯4의 주역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갈라쇼를 녹화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는데 국민적 관심이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류주영 기자의 동행 취재 보시고 스튜디오에 미스트롯 진선미 모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장실은 분주합니다. 경연을 마친 지 얼마 안 됐지만 피곤한 기색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실감 나세요? 아니요, 하나도 실감이 안 나고 정말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연습 또 연습입니다.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무대 위에선 엄청난 에너지와 카리스마를 뿜어내지만 무대 뒤에선 그저 장난기 많은 언니, 동생입니다. 너무 예쁘세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갈라 콘서트에는 미스트롯4 주역과 미스터트롯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일부에선 탑5가 각자의 매력을 뽐내고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조금 더 활력이 생긴 느낌이어서 조금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2부에선 미스터트롯 출연진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 정말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좋은 기회로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남을 수 있게 되었는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무대 밖은 공연 3시간 전부터 팬들로 꽉 찼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처음서부터 다 봤거든요. 아침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왔어요. 1회에서부터 지금 계속 11회까지 다 봤는데 이소나 씨가 너무 목소리가 이쁘고 미스트롯 화이팅! 미스트롯4 주역들의 활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미스트롯4가 막을 내린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울고 웃게 만든 미스트롯들의 감동 스토리 계속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9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미스트롯의 주인공 진선미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미스 진이죠. 이소나 네. 씨부터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트롯4에서 영광의 최종 진을 수상한 가수 이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짧게 해주셨네. 네. 자, 허천민 씨 선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스트롯4에서 선을 받게 된 가수 허찬미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무대에서 노래를 해왔는데요. 이번 미스트롯4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하루하루 너무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홍성윤 씨, 미.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롯4의 미를 하게 된 홍성윤이라고 합니다. 계속하세요. 예, 처음으로 방송도 출연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트롯 병아리 홍성윤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각자의 개성에 맞는 인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세 분 모두에게 또 공통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죠. 이번엔 허찬미 씨한테 먼저 드릴게요. 네. 미스트롯4와 전과 비포, 애프터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경연을 하면서 제가 인기에 대한 실감을 잘 못했어요. 경연을 준비하면서 그 무대 준비하는 데 집중하느라 네. 좀 실감을 잘 못했었는데요. 또 예전에 또 악플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던 적도 있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방송 후에 그런 반응을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경연 중에 딱 하루 한 반나절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몸이 너무 피로해서 땀을 빼고 싶어가지고 찜질방에 갔었는데요. 예. 거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다 알아봐 주시고 심지어는 그 불안증막에서 제가 그 수건을 덮고 땀을 빼고 있었는데 네네. 옆에 젊은 커플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 무대 영상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저예요. 저 허찬미예요. 라고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무대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예. 이게 땀 벙벅이 되고 빨개진 얼굴로 인사드리면 그렇구나.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참았는데 그 광경이 저는 너무 신기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네. 좀 인기를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그러실 것 같긴 합니다. 자 홍성윤 씨 이제 이야기해 주실래요? 비포와 애프터. 예, 저는 사실은 비포라고 할 것도 없는 그냥 완전 일반인이었어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번에 가족들 선물을 사러 대전에 있는 백화점을 가게 되었어요. 네네. 근데 중간중간마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붙잡고 오셔가지고 홍성윤 아니세요? 이러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서서 이제 사인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선물로 화장품을 샀는데 샘플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하셔갖고 네. 그때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실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시 국민 프로그램이군요. 네. 자 이소나 씨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제가 탑5가 되면 했었던 공약이 있어요. 이제 떡볶이를 제가 대접하겠다. 네네. 떡볶이와 순대 어묵을 소나 분식집에서 대접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제 고향 이제 춘천에 가서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그때 네. 정말 그 시장에 너무 많은 진짜 인파가 몰려서 굉장히 북적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떡볶이를 100인분을 좀 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100인분이
1시간 반 만에 완판이 돼서 네, 대접을 다른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러셨군요. 네, 그때 제가 참 많은 인기를 실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TV조선의 미스트롯4 대단한 인기였다는 거 실감 나네요. 자, 근데 개인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이소나 씨 마지막 무대 정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었거든요. 주저앉았잖아요. 그때 네네.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사실 그냥 제 안에 있는 어떤 어린 아이가 우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중에 모니터를 해보니까 제가 정말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는 어떤 제 마음 안에 담겨진 상처 그리고 어떤 아픔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에 와서 제가 실제로 정말 마음 치유도 많이 됐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감정이 한 번에 이렇게 팍 쏟아지면서 정말 그 작고 어린 소나가 그 엉엉 우는 네 그랬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머니 네. 특히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네. 경연 내내 어떤 마음이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저한테 엄마는요 사실은 제가 지켜드려야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여지껏 또 엄마, 아빠, 또 가족들이 저를 예상해 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렇게 또 잘 된 만큼 제가 부모님을 또 지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부모님이 이제 지켜드려야 되는 분들이시자 또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게 버티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소나 씨는 시즌 2, 3 네. 나왔다가 탈락했어요. 네. 예심에서 탈락했잖아요. 네. 그때 예심 본 분들한테 꼭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저를 관심 있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때 저를 못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저를 갈고 닦아서 이제야 조금 저를 알아봐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이제 진도되고 그러는군요. 네. 자, 허찬민 씨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디션 프로 많이 나오셨죠? 네. 아이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 엄청 많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결성 진출 자신하셨습니까 이번에? 사실 자신했다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미스트롯 4에 임할 때는 지난번과 좀 느낌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미스트롯 4를 준비하면서 사실 민요를 배우기도 했고 정말 시즌2 이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아이돌 때 데뷔를 했을 때부터 활동해온 그런 경력들이 좀 쌓이고 쌓이면서 제 안에서 좀 자신감이 생겨서 무대를 임하는데 조금 느낌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력자들이 워낙 많아서 결승까지 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네. 한 계단 한 계단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이제 픽미라는 픽미 공연 하셨는데 다른 분들 좀 차분하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북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근데 다른 전략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왜 조금 조용한 걸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차분한 노래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른 참가자들이 할 수 없는 저만이 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자. 결승전인 만큼 조금 에너지 있게 네. 저만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곡으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홍동윤 씨, 그 국악 하시잖아요. 근데 트롯 하시는 분들이 유독 또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장점이 있나요? 트롯 하는데? 국악에서는 보통 삶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요. 네. 트로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삶에 가까이에 있는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악하시는 선배님들이 그런 삶을 노래하는 데에 특화가 되어 있으셔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홍성윤 씨를 보고는 원석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이제 나온 건데 그 경연에 노래를 할 때마다 뭔가 좀 부족한 거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 게 있었어요? 그건 역시 제가 국악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국악 색깔을 빼야 한다는 그렇죠. 그런 강박감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고 발성을 다시 가꾸는 데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힘든 과정 거쳐서 이제 미스트롯에
주역들이 되셨습니다. 진선미.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될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이소나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희 아빠께서 소나라는 이름을 소나무의 그 소나를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시사철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인드로 항상 즐겁게 노래하고 또 여러분들께 많은 울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허찬미 씨. 네, 요즘 뉴트롯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트로트가 특정 세대만이 즐기는 음악이 아니라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더 나아가서 K-팝이라는 그 안에 한 장르로 꼭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전통 트로트는 또 지켜가면서도 그 안에서 제가 시도할 수 있는 퍼포먼스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좀 전 세계적으로 이 트로트의 스펙트럼을 넓히 알리는 데에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윤 씨는요?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들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축구 경기에서 이란 대표팀 선수들이 국가를 부르지 않고 침묵했었습니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호주 정부가 망명을 허가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버스 앞을 막아서며 출발을 저지합니다.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귀국을 막는 겁니다. 선수들은 지난 2일 우리나라와의 경기 전 자국의 국가를 부르지 않아 화제가 됐습니다. در حال حاضر اومدیم فوتبال بازی کنیم. قطعاً ما هم نگران خانواده هامون کشورمون هستیم و امیدوارم که همه در سلامت کامل به سر ببرن. 이란 국영방송은 국가 재창 거부는 애국심 결여의 극치라며 전시 반역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 선수는 버스 창문의 수신호로 구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귀국하면 보복당할 것을 걱정한 건데 호주 정부는 선수 5명이 신청한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That they are welcome to stay in Australia, that they are safe here, and they should feel at home here. I signed off last night for their applications to go on to humanitarian visas. 토니 버크 내무장관은 다른 이란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대표팀이 살해될 가능성이 높은 이란으로 돌아가게 허용하는 건 끔찍한 인도주의적 실수라며 호주의 망명을 허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대표팀은 모두 20명으로 나머지 선수들의 추가 망명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You gaslighted me. You're a villain. You used me so you could get out of LA.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싸움 땐 이렇게 말이 달라집니다. 정치, 사회적 문제에서 감정이 앞서면 개인사와는 비교도 안 되죠. We can think we're being objective and fair-minded and still wind up ruining the life of an innocent man. 1894년 프랑스의 유태인 장교 드레피스는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유출된 기밀 편지와 그의 필적이 비슷하다는 게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대문호 에밀 졸라가 나서면서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중이 믿었던 증거가 사실은 편견이 만든 확신이란 점을 고발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여권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만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태도가 극한적 대립을 만든다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권 내부의 갈등을 지적한 겁니다. 강경파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본 거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는데 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또 댑니다.
제가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인데 기소를 조작한 게 검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놔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후속 조치까지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른바 친청으로 불리는 김어준 씨도 이 대통령의 성격까지 평가하면서 가세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여전히 초가 삼간 태우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른바 검찰 개혁을 핑계 삼아 여권 내에 권력 다툼이 치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싸움이 벌어지든 말든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검찰이 문제라면 제대로 받고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자신의 보스를 잡아넣으려 했기 때문에 반대파를 숙청하는 식 곤란합니다. 경찰에게 오롯이 모든 것을 맡겼을 때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합니다. What do you most yearn for? Do you yearn to defend your own beliefs? Or do you yearn to see the world as clearly as you possibly can? 자신이 믿는 것만 옳다는 독선이 판단을 흐립니다. 악의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도구마이기도 합니다. 3월 10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내 자신을 알자였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정체하면서 오늘 전국 곳곳의 공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오늘 쌓인 미세먼지가 남아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 충북과 경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고요. 중부와 호남 내륙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0도, 대전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9도, 광주 12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